네, 이번에는 3과목 직업정보론을 풀어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다음은 워커넷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직업 적응 검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개발 연도 2013년도, 실시 시간 20분, 측정 내용, 문제 해결 능력 등 12개의 요인, 실시 방법, 인터넷 지필, 이렇게 해서 구직 준비도 검사, 2번 직업 현황 검사, 3번 중량형 직업 역량 검사, 4번 창업 적성 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상 이거 실제 해보지 않으면 좀 답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죠. 여기서 항상 이런 거는 초점을 기억해 놓으면 다음에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 창업 적성 검사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 이꼬로 창업 적성 검사다. 창업을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기존 일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42번 직업 상담 시 제공하는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여러 가지 직업적 대안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번 내담자의 흥미, 특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직업 정보의 주기능이다.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정보가 흥미나 특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죠. 흥미, 특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건 직업 상담이나 직업 심리학 분야에서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직업 정보의 기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다양한 직업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4번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 부적당한 선택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계동에서 정보의 기능, 재조정 기능, 그 다음에 동기부여의 기능이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43번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되는 거는 워낙 많으니까 안 되는 걸 할 때는 우리가 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자가 환검다중입니다. 환검다중, 이 검색되지 않는 거. 환경 친화기업, 금융권 기업, 다문화 가정 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금 다중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44번입니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질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돼야 되겠죠. 2번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이 조사 시점이 나오면은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조사 시점이 아니고 이런 걸 조사를 할 때는 조사 대상 주간입니다. 조사 대상 주간, 대상 주간. 이거는 교재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죠. 경제활동 인구 분류표에 보면은 달력까지 해서 시점과 노사 대상 주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3번 휴업 중 또는 청산 중의 사업체의 사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에 산업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맞습니다.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 일개 부서로 포함하면 맞습니다. 관리한다라고 하면 이게 또 틀리게 되겠죠. 45번입니다. 고용안전장려금, 이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도 있죠. 이게 또 이렇게 알면 찾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1번 근로자의 계속 유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을 시행하면 지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소득이 줄어든 것을 이렇게 장려를 해주는 것이죠. 2번 사업주의 배우자 사촌 이내 혈족 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건 싸구리 다 주다가는 국고가 바닥나겠죠. 3번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한 게 맞습니다. 4번 임신 근로자의 임금 감소 보존금은 월 최대 24만 원이다가 아니고 요게 이제 문제네요.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요거 기억하시면 요게 이제 틀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6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적용하는 직업 분류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포괄하면은 뭘 생각하라고요? 술 중에 최고는 포괄 거품이 나는 생맥주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주체생입니다. 그러면은 주가 앞에 나오면 요것뿐이네요. 주된 직무, 최상급 직능 수준, 그 다음에 생산 업무 우선 원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로 안 되면 요걸로 하고 요걸로 안 되면 생산 업무가 우선이다. 이것은 즉 제조 업무와 생산 업무가 생산 업무와 판매업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을 경우는 생산 업무를 이 선택을 한다 이 뜻입니다. 47번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수행 기간 중 전국 고용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됐습니다. 1번 HRD 넷 사용 인정합니다. 지정 훈련 시설 인지정도 하고 훈련 과정 지도 점검을 합니다. 4번 위탁 훈련 상시검사 제외 과정 심사. 예, 상시검사는 아니고 요 심사는 이것이 고용센터의 업무가 아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심사는 아니다. 고용센터가. 48번입니다.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직업정보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혼돈되지만은 민간직업정보와 비교해보면 되겠죠. 왜? 서로 이 반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특성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산업 및 직종을 대상으로 공공이니까 지속적입니다. 조사 분석한다. 맞는 내용이고 보편적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기초정보가 많습니다. 보편적 일반화된 겁니다. 민간 직업 정보는 뭔가 특별한 어떤 특정 항목 위주로 이렇게 되겠죠. 3번 관련 직업 간 비교가 용이합니다. 왜?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니까요. 4번 단시간에 조사하고 특정 목적에 맞게 직종을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여기에 그런 게 나오죠. 공공직업정보는 단시간은 이게 민간직업정보입니다. 오랜 시간, 장시간에 조사하고 직종을 제한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한적, 단시간 이것은 민간직업정보의 그 특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9번 다음은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작업 강도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업 강도.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기는 운반한다. 예, 20kg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뭐 더 작은 것도 있지만은, 마트에 가면은, 쌀이 큰 다리가 얼마입니까? 20kg이죠. 왜? 20kg은 보통 사람도, 이렇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kg 나오면은 뭡니까? 보통 작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0번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 직업능력 개발 계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했습니다. 1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현재 재직 중인 사람, 이 공무원이나 교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번 만 65세인 사람인데, 자, 이 계좌 발급 대상의 연령은 말이죠. 만 75세까지입니다. 만 75세까지. 그러니까 만 65세인 사람은 해당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해당이 됩니다. 3번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 이 중은 곤란하겠죠. 4번 HRD 넷을 통하여 직업능력 개발 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필수적으로 이 동영상 교육을 보고 확인돼야 이 직업능력 개발 계좌 발급 대상으로 승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51번입니다. 직업정보를 가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공입니다.
수집, 분석 다음에 가공이죠. 예, 가공 단계인데 시청각적 효과를 첨가를 해야 되겠죠. 시청각적 효과를 첨가를 해야 됩니다. 2번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핑계 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3번 가장 최선의 자료, 최신입니다.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되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해야 되겠죠. 4번 직업은 전문적인 것이므로 가능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가공한다. 예, 전문적인 것까지는 많은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가공하면 안 됩니다. 가공은 무엇 때문에 가공을 합니까? 수분가체 결국은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공받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직장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전문적인 용어 사용하면 알아듣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전문적인 과정은 어디냐? 수분가 분석 단계에서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52번 한국 직업 전망의 향후 10년간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 증가가 예상되는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어업 종사자, 2 사회복지사, 3 간병인, 4 간호사, 이 서비스직이라든가 이런 쪽은 증가가 됩니다. 계속 뭐 고령화라든가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요. 근데 어업 종사자 요새 뭐 어쨌든 간에 환경 문제든 여러 가지 이 문제로 고기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감소 추세로 갑니다. 53번입니다. 건설 기계 설비 기사, 공조 냉동 기계 기사, 승강기 기사 자격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은 뭐 기계에 나오면은 이게 기계 분야 뭐 이런 거는 뻔하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전 공학 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쉽지만 여기 보통 대부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모의고사에 쌍안경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왜 쌍안경이냐면은 이거는 공학 계열인가 아닌가 조금 이렇게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안경학과와 그 다음에 쌍안경 조경학과입니다. 조경학과. 요거는 공학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55번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정보관리 순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는 어차피 키워드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수분과 체제평입니다. 수분과니까 수분까지는 다 있지만은 그 다음에 가공 나오는 거는 1번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제조업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장이 기네요. 1번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다. 입니다. 2번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죠. 4번 자본재, 고정자본 형성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네, 요거는 또 별도로 좀 익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자본 하는 것은 뭘 생산하는데 그 공장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기계 설비입니다. 이것을 수리할 때는 이것을 수리업으로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뭐냐면 제조업으로 정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는 하면은 이건 수리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런 거는요. 직접 그것이 생산과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 것은 수리업으로 보지만은 이런 거 자본재 고정자본으로 되는 것은 수리할 때 그것은 수리업이 아니고 제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7번 직업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내담자에게 직업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내담자 아니죠.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야 되죠. 직업정보 귀한 건데
이 값싸게 이렇게 놀면 안 되겠습니다. 2번 직업 상담사는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3, 4번 뭐가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진로 정보 제공은 직업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초기에 상담 초기에 주는 건 아니죠. 관계 형성을 하고 분석을 해서 어떤 정보가 좋은가 또 이 정보를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 등 됐을 때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이 경우 내담자의 피드백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보 제공만 하는 게 아니고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하더라도. 4번 내담자가 속한 가족 문화 또는 표준화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죠. 예, 이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담자의 그 흥미와 적성, 이 성격, 여기에 우선해야 되겠죠. 58번 문제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럼 제한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은 곤란한 그런 업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는 이게 뭐 공부를 필기시험 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당 그 분야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 임상심의사 같은 경우는 실습을 뭐 해야 된다든가 학사학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뭐 조건이 있습니다. 컨벤션 기획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가 들어가 있죠. 스포츠 경영관리사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59번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후에 해당되는 것은 1부터 쭉 9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1, 2, 3은 뭡니까? 4 수준 뭐 이렇게 해서 관리자나 전문 또는 관련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9는 맨 밑에 있는 것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고 60번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 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한 맞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한다. 이런 문장은 이 함께냐 달리냐 이게 지금 초점으로 1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 분류를 할 때는 위에서부터 분류를 해 나간다. 그래서 중소, 세 분류 단계 항목으로 결정한다. 맞는 말이죠.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별도 나오니까 요 내용이 설명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직업 정보로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번 네 번째가 노동시장론입니다. 61번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번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 훈련, 3.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 4번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은 노사협의회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별도로 이거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62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취업이 많이 되게 하려면 1번 직업훈련 기회 제공 맞죠? 2번 재정 지출의 축소. 이게 축소가 돼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거는 재정 지출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안이네요. 3번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어떤 금리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재정에 여유가 생기겠죠. 법인세 인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기업과 이 취업자에게 좋은 현상은 1, 3, 4번이 되겠네요. 6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눠져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10개
예, 이렇게 쭉 이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한 두세 번인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계산요, 이거 보면은, 뭐, 희한한 수식 나와서, 이거, 하려고 하다가는 제대로 이해하고 풀려고 하면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야구공 나오면 말이죠. 야구공 나오면 야구공 3개 나웃제죠. 예. 그래서 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나오더라도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똑같이 나오니까 의심하지 말고, 야구공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게 나오면은, 야구는 삼진 아웃이니까 3을 생각하시고 30만 원 찍는 게 낫습니다. 64번 최종 생산물이 수요자에 의해 수요되기 때문에 그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노동이 수요된다고 할 때 이러한 수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 때문에 어찌 된다. 뭐 쓰나미 때문에 방파제가 무너졌다. 뭐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파생이죠. 파생 수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유발 수요라고도 합니다. 파생, 유발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65번 임금 체계가 갖춰야 할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1번 종업원에 대한 동기 유발 기능, 2번 유능한 인재 확보 기능, 3번 보상의 공정성 기능, 4번 생존권 보장 기능 돼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게 틀린 게 4번이거든요. 생존권 보장은 자기가 해야죠. 생존권. 이거는 다른 말로 정답을 하려면 생계비 보장 기능이 돼요. 생계비. 생계비하고 생존권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계비 보장 기능은 되겠습니다만 생존권까지는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네. 66번 들로비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이 아닌 것은 들로비 누군지 몰라도 좋습니다. 테니스 선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사관계를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시기를 한다라고 해서 시기하는 세력이다.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자는 나왔지만 이때는 시장 또는 예산의 제약의 이시입니다. 규제를 하니까 제약을 하겠죠. 2번 기술적 특성, 3번 각 주체 세력 관계 이겁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세는 좋은데 그걸 또 시민의식으로 잘못 찾으면 곤란하겠죠. 다음 표에서 실업률은 총인구하고 취업자 나왔습니다. 일단 실업률은 일단 제가 강조했던 게 도표죠. 여기에서는 총인구수가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있죠. 생산 가능 인구가 만 15세 이상이 생산 가능. 여기에서 경제활동 참가자가 있고 비경제활동 참가자가 있습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실업자와 취업자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은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이고 바로 앞에 있는 걸로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는 취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경제활동 인구가 없네. 요거 보태면은 취업자 실업자 보태면 뭡니까? 이게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참가 인구인데 36 더하기 4만 명이면 40만 명이네요. 근데 실업자가 몇 명입니까? 4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10% 가는 거는 계산기 안 두더라도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도표로 딱 해버리면 사실상 이거는 이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68번입니다. 필립스 곡선은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가? 필립스 곡선은 말이죠. 딴 게 아닙니다. 실업률을 나타내는데 뭐가 실업률이냐면은 이건 표현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있다시피 임금 상승률 또는 물가 상승률 또는 인플레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 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와 실업률과의 관계 이렇게 어떤 그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7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업들이 기업 내 승진 정책에 대응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전면 단축한다. 그렇죠. 자회사에 파견하면은 공석이 하니까 딴 사람들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조기 퇴직을, 직급이 높은 사람을 퇴직을 유도한다 됩니다. 4번 연봉제의 강화. 연봉제는 이 승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연봉이니까 거기에 어떤 계급체계라든가 이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연봉제는 승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래 2억의 연봉을 받았더라도 다음에 어떻습니까? 승진은 올라가야 되지만 연봉제는 원래 2억이라고 해서 다음에 3억 이게 아닙니다. 다음에 어디 1억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71번 다음 중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요 내용 가지고 설명을 그래 해드릴게. 원래 이 키워드가 뭡니까?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은 현과 문을 내부로 돌아 쑥 여니까 오른쪽에 장성이 있더라. 우장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1차 노동자로 구성되어진다라고 해서 내부 노동시장은 우리가 분단 노동시장 1차와 2차 중에서 1차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노동자, 즉 여러 가지 숙련,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인적 자본이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장기 근로자로 구성된다. 우장성할 때 장기 근로자입니다. 승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승진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여기 1차 노동자로 구성되어진다는 것은 우수한 인재, 우장성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거든요. 물론 현관숙도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만은 그 부분은 또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올 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번 고용계 형태가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분단 노동시장의 1차 내부 노동시장과 2차 시장은 벽이 있어서 진입을 잘 못합니다. 끼리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 계약 형태가 아주 규칙화되어 있고요.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차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뭔가 열악한 환경의 그런 산업 이런 경우는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수시로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되겠죠.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A 산업의 평균 임금이 B 산업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A 산업의 노동조합이 B 산업보다 약하다. 임금이 높은데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다. 자, 노동조합의 특징은 뭡니까?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수록 임금은 올라갑니다. 약할수록 내려오고 없으면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1번에서 바로 땡이 나왔네요.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전혀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공급량의 변화율 대 임금 변화율 맞죠?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수량의 변화율 대 임금 변화율 이렇게 구하는 게 먼저 분자로 그 다음에 임금 변화율은 분모로 이렇게 옵니다. 2번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인구는 양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취업이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양적인 규모, 연령별, 지역별, 질적 구조도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예. 3번 효용 극대화에 기초한 노동 공급 모형에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경우는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으로 골절된다 했는데 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거 다시 한번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은 이게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노동을 공급하는 양이 되는데 임금이 높을수록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임금이 올라갈수록 이것도 같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올라갈수록 이것도 이렇게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 뭐냐면 이때 임금이 일정 수준이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노동을 안 하고
이렇게 예, 공급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은 요만큼 올라왔는데 노동 공급은 오히려 요만큼 줄입니다. 오히려 줄여요. 줄이거나 아니면 더 늘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노동 공급을 줄이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소득 효과. 그러나 임금이 올라도 나는 계속 벌 거야. 이렇게 할 때 이걸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대체 효과. 그래서 후반 굴절이 되려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때는 이렇게 후반 굴절됩니다. 좌상향 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요거를 생각을 하고 한번 봅시다. 노동 공급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이게 오히려 큽니다. 대체 효과가. 대체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은 가는 길로 계속 갑니다. 계속 노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노동 공급이 이쪽으로 계속 가니까 노동 공급은 이만큼 계속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틀린 내용입니다. 사회 보장 급여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쉽게 말하면 공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노동 공급에 대한 동기 유발이 저해되어 총 노동 공급이 감소되겠죠. 예.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 어때요? 남편이 돈을 잘 벌거나 가족 중에 누가 돈 잘 벌면은 어때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잔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놀러 다니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될 게 이거는 필기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기에도 또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74번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이것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시간의 근무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이게 이제 임금이 상승되죠. 이런 그림에서.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휴일 근무나 잔업 처리 등을 기피하는 현상. 기피한다는 것은 쭉 안 하고 이렇게 빡 빼간다 이런 뜻입니다. 후진을 한다. 이 기피하는 현상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소득 효과 크고 이때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도로 좌측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 이것을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라고도 표현하고 이것을 후반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73과 74번 문제는 이해를 하면 같은 문제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75번 임금체계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평한 것. 성자 일체 취득의 원칙을 말하고 전쟁도 아니고요. 2번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임금 원칙. 이거는 아닙니다. 3번 근로자의 공헌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공평성 이꼴 공헌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딴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평성은 공헌도 이꼴이 된다. 4번 연령 근속 연수가 같으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이건 공평하지가 않죠. 왜? 능력도 다르잖아요. 능력이 다른데 동일한 임금을 준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76번 마찰적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마찰적 실업 많이 나오죠. 마찰, 정보가 소통이 안 되면 마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쭉 보면 바로 나오네요.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 그래서 마찰 나오면 정보가 나오는 부분. 이게 소통이 잘 되면 마찰적 실업이 해소가 되고 안 되면 이 정보 부족 때문에 일자리를 일치도 가지 못하는 이런 자발적 실업이 이제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딴 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7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다. 외국인 많이 들어오면 노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조직률이 하락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익 관세가 인상이 됩니다. 수익 관세가 인상이 되면 국내 산업이 잘 성장을 하겠죠. 그럼 어떨까요? 기업이 좋아지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집니다. 노동조합은.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된다? 이 서비스업은 말이죠. 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강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이게 뭐냐면은 노조 조합률 자체가 약해집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바뀌면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약해집니다. 사업은 노동자의 기호와 가치관의 변화. 예, 가치관이 변하죠, 이제는. 예, 그러면은, 이거 노조 꼭 필요하냐, 이런 등등의 가치관이 변하면, 예, 조직률을 하락시킨다. 다 맞는데, 2번은,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8번, 파업을 수면하는 식세 단체 교섭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볼까요? 노사 양측의 대칭적 정보 때문에, 대칭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일치됩니까? 크로스가 됩니까? 크로스가 되죠. 크로스가 되니까 합의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지. 이 의견이 서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올리는 게 맞니, 임금을 내리는 게 맞니, 이렇게 되면 파업이 일어나지 않고 틀리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임금 타격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이 대칭적 정보가 해결될 때까지, 합의가 될 때까지 어때요? 임금 타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틀린 내용이 나왔네요. 노동조합의 요구 임금과 사용주 측의 재임금은 파업 기간의 함수입니다. 힉스 모형 이론은 자, 사용자는 적게 줬다가 적극 양보하죠. 이게 이제 제2임금 또는 양보 곡선이고, 노동자원 많이 불렀다가 점점 내려옵니다. 이게 저항 곡선이라고 우리가 하죠. 요구임금 저항 곡선. 처음에 이렇게 대칭이 많이 됐다 여기에서 딱 합의가 될 때, 이때 어떻게 될까요? 적정 임금 수준에서 아니지. 요 기간, 여기서부터 요 기간이 바로 뭐냐면 파업 기간의 함수다, 이런 말입니다. 사용자 양보 곡선을 우상향한다. 여기 사용자.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을 우하향한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79번 노동수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다른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이 노동수의 탄력성 결정 요인은 키워드가 있죠. 대다수 총입니다. 다시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른 요소의 대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생산을 하는데, 이 사람이 쭉 했습니다. 사람이 했는데 기계가 들어와 버려요. 자동화 기계가. 그럼 사람이 하는 일로 대체를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해고가 되거나 실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변동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요소의 대체 가능성이 크냐 적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입니다. 노동 비용의 비중도 이게 탄력성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비중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이 회사에는 부담이 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해서 노동자를 줄이거나 이렇게 늘리거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번 다른 생산 요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요거는 이해를 해야 여기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이건 함정 문제거든요. 수요가 아니거든요. 다른 생산 요소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요소와는 다르거든요.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은 말이죠. 빵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밀가루라든가, 그 다음에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죠. 이런 게 다른 생산 요소입니다. 재료, 상품 재료가, 이 제조할 때는 이게 수요입니까? 공급이 돼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드는 회사는 밀가루를 파는 회사가 아니죠. 뭘 합니까? 밀가루나 설탕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재료의 가격이 비싸냐 그 다음에 싸냐, 여기에 따라서 이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이 재료값이 너무 비싸다 하면 수지가 안 맞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노동력을 줄이겠죠.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수요가 아니고 이건 공급입니다. 이게 함정이면 함정이고 더 정확히 이해해야 될 문제거든요. 왜? 노동 수요니까 뭐 다 수요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다른 생산 요소가 뭐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것이 공급할 때 그 공급과 받는 그 가격의 탄력성에 따라서 뭐냐면 일자리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째 보면 함정이에요. 수요가 아니고 다른 생산 요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가끔 자주 나와요. 사업 상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예, 요거는 무슨 뜻입니까? 빵을 만들어서 이게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그 회사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죠. 잘 팔리면 늘어날 것이고 안 팔리면 줄어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위해서 조금 제가 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80번 다음 중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확대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시합제도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노동조합의 강도를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노동조합 샵 하면은 샵 가게 가게를 우리가 지금 샵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했거든요. 이건 뭐 숍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샵 중에 우리가 CU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죠. 샵. 아몬드와 오렌지를 팔더라. 이게 강도 순입니다. 제일 강한 게 C, 클로즈드 샵이고 제일 약한 게 오픈 샵입니다. 왜? 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도가 약한 거는 이것이요. 강한 거는 C입니다. CUAO 이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노동시장론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노동관계 법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